21대 총선을 이틀 앞둔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경북 포항을 시작으로 서울까지 이어지는 지원 유세를 펼쳤고 미래통합당은 충청과 경기 지역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진행된 21대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26.69%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사전투표가 이번 선거 판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총선 격전지, 오늘은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입니다. 민주당 서필상, 통합당 강성직, 무소속 김태호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윤미향 후보와 함께 이틀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 상황과 시민당의 선거 전략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4.15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격전지가 몰려있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당 지지 기반이 약한 경북을 찾아서 막판 지원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다수가 되면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면서 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오늘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서울 용산에서 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수도권 세결집에 나섰습니다. 121석이 걸린 최대 승부처 수도권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수도권 표심을 연일 집중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은 미래통합당을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가며 민주당과 시민당의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0대 국회 내내 국정 발목을 잡은 미래통합당이 다수당이 되면 당장 코로나 대책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부터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빙 지역의 합리적인 유권자들이 많이 나오셔서 지역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기호 5번 더불어시민당을 꼭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험지로 꼽히는 경북 지역을 찾아 지원 유세를 벌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선 집권 여당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지역주의 완화와 국민 통합에도 힘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야 모두 총선의 변수가 될 막말 경계령을 내린 가운데 안산 단원을에 출마한 김남국 후보가 과거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 후보 측은 악의적인 네거티브 공세라고 일축했고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전남 여수갑 무소속 이용주 후보가 선거 판세가 불리해지자 돼지도 않을 복당 신청서를 일방적으로 제출했다고 비판하며 정치쇼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선거운동 마감 시한까지 72시간 투혼 유세를 결의한 미래통합당은 총선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충청과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통합당의 과반 의석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임치현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충청도를 찾아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통합당은 충청권 28개 지역 가운데 13곳을 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충북 제천 단양 선거구와 청주 대전 세종 지역을 잇따라 방문한 뒤 경기도로 이동해 수도권 경합지 후보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지난 3년의 정부 실정이 감춰질 수 없다며 현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통합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순간에 이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황교안 대표는 내일까지 자신이 출마한 서울 종로구 유세에 집중합니다. 황 대표는 정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견제론을 부각시키며 읍소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 최고위는 세월호 텐트 막말에 이어 상대 후보 현수막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를 만장일치로 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비하 발언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을 김남국 후보에 대해 즉각 제명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치현입니다. 민생당은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시민당과 한국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아닌 거대 양당의 의석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조직이라며 위헌적 단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성정당들은 의석수를 달취하여 민주적 기본 질서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생당은 서울 지역 집중 유세를 통해 거대 양당을 견제하기 위해 민생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 지역 공략에 나선 정의당은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야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민생 협력 정치를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산에서 안양까지 희망과 통합을 내건 천리길 국토 대종주 마라톤 유세를 13일째 이어갔습니다. 네, 총선 격전지 오늘은 먼저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입니다. 야권의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무소속 출마로 관심을 끌고 있는 곳인데요. 보수 후보 간의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고 또 진보 후보가 가세한 형국입니다. 김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은 경남 전체 면적의 30%가량을 차지하는 거대 복합 선거구입니다. 수십 킬로미터나 떨어진 지역을 오가며 유세를 펼치는 후보들. 오랜만에 장이 열린 합천 전통시장에서 새 후보가 만났습니다. 보수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전국 농협노조 위원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서필상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서부 경남에서도 여기가 가장 낙후된 곳이기도 합니다. 또 보수의 텃밭이라고도 하고요. 하지만 매번 바꾸겠다 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하지만 계속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거창 군수를 지내고 현역 의원인 강석진 후보가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기본적으로 보수가 아주 강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미래통합당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큽니다. 그래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지지가 아주 높아지고 있고요. 이에 맞서 통합당 공천에서 컷오프돼 무소속 출마한 김태호 후보는 특유의 고향론을 내세우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고향이라는 부모 형제들이 다 같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 끈끈한 정과 그 어떤 믿음, 저 김태호에 대한 고향 분들의 기대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선거구 4개 지역 가운데는 거창의 인구가 가장 많아 그동안 선거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석진, 김태호 후보 모두 거창 출신인데 당과 인물 어느 쪽을 선택할지 지역 유권자들의 고심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이 많은 만큼 주민들은 인구 감소, 농산물 가격 보장 같은 농촌 문제 해결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지방에는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또 애기 출산도 없고 노인들은 자꾸 많이 돌아가고 큰일이 나요. 그래서 지방의 인구 정책을 좀 해줘야 이 지방이 살지. 남은 양파라도 심으면은 씨앗값 비싸지요, 약값 비싸지요, 노임이 비싸지요.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보수 강세 지역인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보수 표심이 당과 인물 가운데 어느 쪽을 최종 선택할지, 또 보수표 분열 속에 민주당 후보가 얼마나 막판 추격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이번엔 충북 지역으로 가봅니다. 노인 인구가 많고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지역. 현역인 미래통합당 박덕흠 후보와 이에 맞서 도전장을 낸 더불어민주당의 곽상원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동. 옥천에서 번화가로 꼽히는 사거리지만 최근엔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입니다.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지역은 60세 이상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주민들의 가장 큰 바람은 청년 일자리 마련과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큰 회사나 이런 게 들어와서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모든 장사도 좀 잘 되고. 현역인 통합당 박덕흠 후보는 기업 유치를 위해선 원활한 교통 기반 등이 필수적이라며 SOC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고, 새로운 교통 요지로 탈바꿈하려면 결국은 SOC 사업을 많이 해서 우리 지역의 인구 감소를 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곽상원 후보는 저소득 농민들을 위해 기본소득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남 4구는 대부분 농촌 지역입니다. 0.5헥타르 이하의 농지를 가진 농민들을 대상으로 대략 100만 원 수준 혹은 그 이상 수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결은 박근혜 대 노무현의 대리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지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머니인 고 유경수 여사의 생가가 있는 데다가 박 후보는 친박으로 분류됐던 인사이고 곽 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치적 프레임 때문에 이번 총선의 관심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국민들은 정작 중요한 건 고령화에 대비하고 진짜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지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온 현역 박덕흠 후보와 노무현의 사위라는 정치적 타이틀로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정치 신인 곽상원 후보. 유권자의 선택에 인구 소멸 위기에 빠진 동남 4군의 4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다음은 정부 고위관료 출신 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경기도 이천입니다. 경합적으로 분류되면서 후보자 간 막판 유세 경쟁도 치열한데요. 수도권 규제 공약이 주요 쟁점입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도농복합 도시인 경기도 이천시는 20대 총선까지 보수 성향 후보가 내리 4번 당선된 곳입니다. 하지만 지역 내 최대 기업인 SK하이닉스가 들어온 이후 표심도 과거와는 달라진 양상입니다. 총선 쟁점 중 하나는 지역 발전 정체에 대한 우려입니다. 수도권 규제에 막혀 SK하이닉스 증설, 대학교 유치 문제와 같은 수건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수도권 규제 때문에 이천이 많이 좀 피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규제를 좀 완화를 해줘서 또 이천 또 경제가 좀 많이 좀 활성화되도록 좀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학교나 뭐 이런 게 좀 생기면은 교육적으로 좀 신경을 쓸 텐데 그런 게 없어서 그러는지 좀 교육적으로는 조금 약간 미흡한 면이 있어요. 그런 만큼 후보들의 핵심 공약도 지역 개발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용진 후보는 예산 총괄 경험이 풍부한 자신이 이천 문제 해결의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 그리고 차관을 거치면서 전부처에 걸친 그러한 그 업무 역량 그리고 거기서 쌓인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규제 완화 문제는 이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균형 발전 차원의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고 합니다. 거기서 기획단장을 지냈습니다. 저는 쌓인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송석준 후보는 이천시의 모든 문제는 국토부와 직결되는 만큼 국토부 출신 전문가인 자신이 경쟁 우위에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규제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천이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정자망의 고속도로망 그리고 십자망의 철도망을 구축하는데 역시 국토부의 역할이 절대적이고 직결됩니다. 송 후보는 수도권 규제정비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정 처리하는데 초선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경륜 있는 재선 의원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선 이상의 힘 있는 정치인이 되어야 바로 국회에서 보다 많은 우리가 예산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려운 그런 규제 개선 이런 것도 앞장설 수 있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이천시는 민주당 후보에게는 이른바 험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선거 결과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이슈 분석 양윤선, 한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21대 총선 이제 어느덧 내일 모레로 다가왔는데요. 정말 막판입니다. 막판의 주요 정당들 어떤 것을 주로 꺼내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막판으로 흐르다 보니 이제 각자 프레임을 부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네. 민주당은 통합당을 막말 프레임으로 몰아세우고 있는데요. 통합당 측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막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차명진 후보, 오늘로서 차전 후보가 됐는데 차전 후보의 세월호 텐트, 막말 텐트 네. 논란입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싸움질하고 막말하는 것부터 고쳐야 정치가 개선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막말 정치를 끝내고 바른말 정치, 또 일하는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민주당 지도부가 일관적으로 통합당은 막말이라는 프레임을 밀어붙이면서 진보층은 물론 중도층 확보까지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이미지 딱지를 좀 붙이려고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당이 가만히 있진 않겠죠. 통합당은 민주당이 오만하다고 비판을 퍼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통합당은 통합당대로 지금 반격을 나서고 있는데요. 일단 발단이 된 거는 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법력권이 180석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한 발언입니다. 통합당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서 이제 오만과 독재 이 두 가지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먼저 황교안 대표는 어제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대국민 호소 집중 유세에서 이런 발언은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말하고 문재인 정권이 오만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이 문재인 독재로 연결시킨 프레임은 유승민 의원과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대표적인데요. 특히 박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대로라면 통합당은 개헌 저지선인 100석도 확보하기 어렵다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리하면 통합당은 이 유시민 이사장의 법력권 180석 확보 가능 발언을 보수 지지층에 나서지 않으면 여당이 국회에 넘어가니 도와달라. 일종의 그 언더독 전략, 그리고 읍소 전략으로 연결시켰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민주당은 이제 상대당 통합당을 향해서 막말 정당 이런 프레임으로 딱지 붙이려고 하고 있고 통합당은 또 민주당을 향해서 오만 독재 이렇게 서로 공격하는데 서로 공격하면은 해명을 하든 맞대응을 하든 해야 될 것인데 서로 정당들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민주당 쪽을 살펴보면 유시민 이사장의 이 180석 확보 발언에 대해서 급하게 수습에 나선 형국입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일종의 엄중한 낙관론 경계령을 내렸는데요. 선거는 끝날 때까지 알 수 없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겸손하게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해찬 대표도 합동 선거대책회의에서 선거는 마지막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선거 많이 했던 사람들의 지금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수습엔 비례위성 정당인 시민당도 나섰는데요. 최백은 선대위원장은 유시민 이사장이 선거 전망에 대해서 마친 적이 거의 없다고 말을 하고 과반 이성만 달성해도 감사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점잖게 나섰는데요. 당내에서는 이보다 좀 강경한 어투로 비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 민주당 총선을 기획 총괄해온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입니다. 양 원장은 당 밖에서 다 이긴 것처럼 의석수를 예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저희를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저희가 있다는 이 강한 표현을 사용한 데엔 여권 지지자들의 비례대표표가 열린 민주당 쪽으로 옮겨가는 걸 좀 경계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 원장의 발언에 대응에 나선 쪽이 다름이 아닌 열린민주당 손혜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손 최고위원은 양 원장을 향해 많이 컸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도영 기자, 통합당에서는 민주당의 막말 프레임 공격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네, 통합당 그 세월호 텐트 이제 막말 논란으로 이제 총선 막판에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 차명진 전 후보를 결국 오늘 제명시켰습니다. 차 전 후보는 이 당적 이탈로 후보 자격이 자동 박탈됐는데요. 근데 이 통합당이 이 차 전 후보를 이제 제명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상당히 전격적입니다. 일단 지난 10일 차 전 후보에게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던 당 윤리위는 이번에 아예 생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리위를 건너뛰고 최고위에서 단독 제명을 하는 게 당원 당규상 가능한지 내부 검토를 부랴부랴 거쳤던 사실이 확인됐고요. 또 최고위로 바로 올려서 차명진 제명을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현장 회의에 도착하지 않은 최고위원들에 대해
영상통화, 전화통화 등의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절차의 적절성, 합법성을 갖추려고 했군요. 그러니까요. 예. 네네. 그러니까 통합당이 이거 얼마나 다급했는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차명진 제명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나온 자리에서 이제 기자들에게 국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치는 해선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근데 이 국민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막말 정치에 대한 철퇴를 왜 지금 내렸냐 물을 수 있겠죠. 결국 이유는 지지율 하락입니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차 후보 막말 논란으로 젊은 층, 중도층 지지율에서 상당히 타격이 있었다.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이 있었다고 인정했고요. 예. 결과적으로 지난 10일 윤리위의 탈당 권유 조치를 두고 이제 한심하다고 반응했던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판단이 맞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선 이틀을 앞두고 이제 이루어진 차 전 후보의 제명,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지난 주말에 있었던 금토에 있었던 사전투표, 이틀간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해서 주목을 받은데요. 이 얘기 좀 해보죠. 그러니까 4분의 1이 넘는 1,100만이 넘는 유권자가 참여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27% 육박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딱 두 곳이 30%를 돌파를 했는데요. 두 군데가요? 네, 이낙연, 황교안 후보가 맞붙는 종로가 이 34.7%, 그리고 이수진, 나경원 후보가 맞붙는 동작을이 30.7%로 1,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여야 최대 승부처라고 꼽히는 만큼 우리가 격전지를 많이 꼽았던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로 분석이 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전북, 광주 등이 높았는데요. 역시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마찬가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전투표율이 좀 낮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이유가 있겠죠? 네, 대구가 가장 낮았습니다. 영호남의 사전투표율이 엇갈린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호남의 높은 사전투표율은 일단 민주당에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이 결집할 가능성도 끝까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19대 대선에서 이제 대구의 사전투표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지만 선거 당일에 몰리면서 그 최종 투표율은 전국 평균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랬군요. 네, 또 경기와 인천, 부산의 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는데요. 여기서 몇 석을 더 갖느냐가 전체 판세를 가르는 중요한 지역들입니다. 아직까지 투표할 곳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역적인 특성은 이번의 특성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런 경향을 보여왔던 것이 뭐라도 이제 반복해서 나온 그런 점도 있긴 합니다. 양윤선 기자, 특히 이번에 투표율 관련해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말 어떻게 될 것인지, 위축될 것인지, 별 영향이 없을 것인지 했었는데 어쨌든 이번은 열기가 높았는데 본투표에서 이런 열기가 이어질지도 주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선관위가 재미있는 조사 결과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네. 유권자 인식 조사였습니다. 늘 총선 때마다 하는 것이었는데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할 거다라고 한 답변이 79%로 지난 총선 때보다 12%포인트가 그렇죠. 예. 높았습니다. 또 응답자의 15.1%가 가능하면 투표를 하겠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두 수치를 더하면 이번 총선에 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사람이 모두 94.1%입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전국 유권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진행을 했는데요. 이 선관위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최종 투표율도 예전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통상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전체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져 온 만큼 이번 총선 투표율 역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번에 58%니까 액면 그대로라면 12를 더하면 70이 되는데 그렇게까지 높아질 것으로 좀 보이진 않습니다만 대체로는 좀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윤선, 안도영 기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을 이틀 앞둔 오늘부터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금품, 음식물 제공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특히 투표지 촬영과 훼손, 투개표소 소란 행위 등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모두 661건의 선거법 위반을 적발해 172건을 고발하고 20건은 수사 의뢰, 469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습니다. 총선을 이틀 앞둔 오늘 국회 사무처는 제21대 국회 개원 준비 체제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사무처는 오늘 국회의원회관에 개원 종합지원실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 등의 내용이 담긴 국회 종합 안내서와 새롭게 바뀐 제21대 국회의원 배지를 공개했습니다. 종합지원실은 총선 다음 날인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운영되며 국회의원 등록 업무와 같은 개원 관련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번 개원 준비는 20대 국회 대비 3분의 1 예산으로 하고 있다며 21대 국회 개원이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4월 13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4.15 총선을 불과 이틀 앞둔 지금 여야를 불문하고 몇몇 후보들의 설화가 끊이지 않으면서 선거판이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막말 논란이 전체 표심을 뒤흔들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막말 파문이 중도층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야는 막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세월호 텐트 막말 등 잇단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죠.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결국 오늘 당으로부터 제명 통보를 받았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며 자제하도록 기회를 줬다. 그럼에도 다시 그런 발언을 한 부분에 관해서 최고위가 심각하게 중요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막말 논란은 범여권에서도 잇따라 나왔는데요. 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어제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의 지도부를 맹 비난했다가 비판이 일자 하루 만인 오늘 사과와 함께 문제가 된 영상을 바로 비공개로 전환했고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과거 방송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음담 패설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됐는데요.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문제되는 발언을 직접 한 바가 없다며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후보들의 과거 막말과 과열된 유세 현장에서 발생하는 말실수는 선거 막판의 최고 변수로 꼽혔는데요. 총선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 여야 후보들의 막말 논란은 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범진보 180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권 인사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 방송을 통해서 범여권의 압승을 점쳤습니다. 이에 더불어시민당 최백은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유 이사장이 선거 전망에 대해서는 마친 적이 거의 없다며 총선 낙관론을 경계했는데요. 민주당도 자칫 역풍을 맞을까 겸손을 강조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유 이사장 지난 10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민주당에서는 조심스러워서 130석 달성의 플러스 알파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비례의석을 합쳐 범진보 180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유 이사장이 언급한 범진보 180석, 민주당과 시민당뿐 아니라 열린민주당 등이 확보할 의석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시민당 최백은 위원장, 오늘 한 언론을 통해서 유 이사장이 선거 전망에 대해서는 마친 적이 거의 없다며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국민의 표심은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누구도 모른다. 과반 의석만 달성해도 국민에게 감사드린다며 여권 압승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유 이사장의 발언이 행여나 역풍을 불러올까 민주당도 고개를 낮췄는데요. 이해찬 대표, 선거 마지막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때로는 바깥에 있는 분들이 선거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고 난다면서 총선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깜깜이 선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주장하는 판세는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할 막판 변수로도 꼽히는데요. 앞으로 이틀 뒤 뚜껑을 열었을 때 유 이사장과 최 위원장 둘 중에 과연 누구의 말이 적중할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오늘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묘소에 참배하는 일정으로 지지층의 결집에 나섰습니다. 심 대표는 매일 밤 노 전 의원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정의당의 길을 꿋꿋이 가라는 격려를 해주고 있다며 개혁의 마지막 보루인 정의당을 노 대표님이 지켜주고 있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심 대표는 지금 상황은 제1당도 2당도 정해졌고 집권 여당은 압승을 예견하고 있지 않나라며 정의당이 몇 석을 얻을 수 있을지, 교섭단체가 될 수 있을지가 21대 국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마지막 변수라고 강조했는데요.
진보와 보수, 여야 세 대결 양상으로 치러지고 있는 이번 총선에서 존재감이 약해지고 있는 정의당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여권의 승리를 강조함으로써 본래 지지층의 막판 결속을 호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 대표는 이어 정의당은 20년 동안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헌신해온 정당이라고 강조하며 지지층을 향해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정의당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카드로 내세운 것이 바로 노회찬 전 의원입니다. 정의당이 공개한 총선 광고에서는 흑백 영상으로 처리된 노 전 의원이 등장하고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유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대중적으로 높은 인기를 얻었던 노 전 의원을 앞세워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오전 6시부터 투표일인 15일 오후 6시까지 60시간 정의당 살리기 캠페인에 돌입했는데요. 우리 사회 약자들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교섭단체를 만들어달라는 정의당의 호소에 유권자들은 과연 응답할 수 있을까요?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21대 총선을 단 이틀 남기고 있죠. 여야 각 당에서 이제 막판 표심 잡기 한참입니다. 특히 첫 선거를 치른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20석 확보를 목표로 내걸고요. 총력 유세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총선을 앞둔 당내 상황과 각오는 어떤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셨는데요. 간략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카메라 보시고 본인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1992년부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간사로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약 한 30여 년이 되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거리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또 아시아와 미국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여성 인권 문제로 호소하고 함께 국제사회가 연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활동을 해오다가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로 나선 윤미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그런 활동을 하다 보면은 입법적인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권과의 교류도 계속 있었겠지만은 직접 현장에 이렇게 뛰는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바쁘실 텐데 어쩐데 지금 당에서는 후보로 7번 맡고 계시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주 앞쪽에 계시네요, 번호가. 사실은 이제 그 어느 정도 될지 비율이 나올지 짐작할 수 없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면 그래도 당선권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좀 불안했던 건 사실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30년 동안 거리에서의 활동을 완전 청산은 아니지만 그 길을 계속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할머니들에게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그렇게 결정을 하고 왔는데 혹시 정말 되지 않는다면 그 길을 어떻게 또 새로 전환점을 꺾어서 갈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뭐 저보다도 제 생각에는 저보다는 이 준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추천된 10분 그 뒤에 줄을 선 민주당에서 뽑혔던 분들 그분들에 대한 걱정이 더 크죠. 그분들도 돼야 되는데 걱정과 미안함도 좀 있겠네요. 죄책감이 굉장히 큽니다. 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을 더 열심히 하겠네요. 어제도 뭐 그 광주에서 전주로 익산으로 그렇게 돌아다녔고요. 오늘도 각 지역에서는 지금 또 저희 비례대표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언론 인터뷰부터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동안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해왔던 분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저희가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이제 투표일 6일 전부터는 이제 조사 발표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마지막 전까지 나오는 좀 추세를 보자면은 상당히 이제 그 시민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분위기였었는데 당시 그런 분위기 어디서 비롯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하는 것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역을 다니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더불어시민당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아마 그러니까 지난주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올라가고 있고 또 그 지난주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느끼지만 이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예전부터 그렇게 존재했던 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름뿐만 아니라 당도 이제 그렇습니다. 생긴 거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생소함이 아직 지역 분들에게까지 인지가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에겐 약간 민주당이라는 이름들 그게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더불어시민당에 추천된 저희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된 뭐 저를 포함해서 네. 이분들은 대중적인 인기도가 없잖아요. 사실은 없습니다. 인지도가 없어요. 네. 각 시민사회 현장에서 환경 문제는 환경 문제대로 또 중소기업 또 상공인 뿐만 아니라 여성 저 같은 경우 이제 역사 그래도 문제. 뭐 여성 인권 운동하신 분 중에서 윤미향 그러면 꽤 알려진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제가 그래도 이제 지역에 갔을 때 느낄 수 있는 게 수요일 이렇게 저한테 수요 집회 인사를 하는 관련해서,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수요일 거리에 섰는데 이번에는 국회에서 한번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부탁합니다라는 호소를 드리고 왔네요. 네, 열린민주당 지지율도 좀 선전한 게 사실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지율 높게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건 뭐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인지도와도 연결돼 있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도 있겠고 그리고 열린민주당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개인적으로 조금 뛰어나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열린민주당보다 더불어시민당의 유권자들이 인식을 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열린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탈락되었고 사실은 탈락된 분들이 그분들만은 아니죠. 네. 다른 분들도 탈락되었지만 다른 분들은 묵묵히 공천에서 탈락된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21대 국회를 각 지역구에서 당선된 분들이 꼭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왜 열린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나가서 다른 당을 만들었을까 하는 것을 지금 알아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유권자들이. 그래서 지지도가 그렇게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란 결국은 정치가 하는 건 맞죠. 그렇지만 정치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의 뜻을 모아서 그래서 이제 더불어라는 제가 평소에 이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아했던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평화도 함께 평화 이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라는 말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라고 사용되고 있고요. 민의 뜻을 모아서 더불어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지금 또 그렇게 더불어시민당으로 지지가 높아가는 게 아닌가.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코로나 전국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있고 극복해 나가고 있고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길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유권자들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더불어시민당이 더 많이 지지를 받아서 국회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지역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제가 감동받았던 예가 안산에 이제 그 선거 운동을 제가 갔는데 그곳에서 정말 그 길가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 분식집을 하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뭐 넉넉하게 살고 있는 분도 아니셨고 보기에는 그런데 그분이 제 손을 덥석 잡고는 이 더불어시민당 이것을 보고는 힘내서 꼭 국회 들어가서 활동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고 있나? 그래서 저를 국회 들어가서 활동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가?
얼굴에 웃음을 잔뜩 띠고 저를 혹시 아세요라고 했더니 아니요 모르는데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나 일을 잘하고 계신데 공격을 받고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부탁을 하시는 걸 보고 민들은 따뜻한 정치를 이미 알고 있구나. 그리고 코로나 이 어떤 전국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면서 지지하면서 그렇게 모범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역에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까 열린민주당과의 관계 얘기를 했었는데요. 복에 따라서 뭐 다양한 시각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역할 분담과 경쟁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서로의 관계라고 보는데. 시민당과 열린민주당과의 관계가요. 네. 그런데 보니까 그 열린민주당에서 강하게 활동하는 분이 구체적으로 시민당의 특정 후보까지 경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질책을 했던데 그럴 때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떤 느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좀 안타깝죠. 저는 더불어 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뭔가 함께 한다라든가 하는 거는 이미 먼 길을 건너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런 공천 시스템을 불복하고 나가서 탈당해서 다른 당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이것 자체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건 물론 더불어민주당 분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이미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그 영상도 보고 했어요. 욕도 나오고 하는 상대방이 어떤 정모 전 의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언급을 못했습니다만은.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정치가 우리 민의 삶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라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더 모범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가정을 보면서 좀 안타까워서 앞으로 더불어시민당에 지금 시민사회에서 추천되었던 분들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뽑혀서 오신 분들하고 어떻게 그런 국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싸우는 또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걸 지금부터 벌써 저희들이 모이기만 하면 궁리하고 협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바로 아까 말씀하셔서 그동안에 정대협에서 정의경 연대 활동 연장선상에 오셨다. 또 조금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성공까지 말씀하셨는데 더불어서 그동안에 우리나라 정치 풍토에서 뭔가 바꿔줘야 된다는 생각을 조금 같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봐왔던 것은 국회가 뉴스만 틀면 당쟁으로 싸우고 그리고 좋은 법도 어떤 국민에 의한 이익보다는 국민들에게 이익을 주고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는 당권에 휩쓸려서 그것을 가로막고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너무 뭐 서로 상대방을 증오하고 이런 것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어 왔던 거죠. 그건 유권자들이 다 봐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아서 국민의 목소리를 이어받아서 정책으로 또 실천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가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과 세계 지지받는 것처럼 우리 국회도 제발 국제사회에 저 대한민국 국회 정말 멋진 국회구나 본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좀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 출마를 결심하고 나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전화를 드렸다고요? 네,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죠? 사실은 제가 가장 감동받고 보람을 느낄 때가 저와 함께했던 피해자들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을 때인데요. 13살에 평양에서 끌려가셔서 18살 해방이 된 그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길원옥 할머니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다른 분들과 달리 약 한 10여 년 정도 늦게 활동을 시작하시는데 처음에 제가 할머니를 찾아갔을 때 하셨던 말씀이 나는 부끄러운 여자예요. 나는 수치스러운 여자예요. 이 이야기를 거의 한 1시간 만남에 10번 정도 할 그런 할머니셨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국회 들어가서 활동을 할머니 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면서 대표님 같은 분이 있어서 저와 같은 여자도 당당하게 할 말을 하고 살았어요. 저와 같은 여자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회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안고 있는 문제는 굉장히 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들이 그런 일본군 성노예 피해를 입고 전후 50년 동안 반세기 동안 부끄러운 여자라고 손가락질하며 살았던 한국 사회, 그 한국 사회를 향한 어떤 따가운 질책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민들이 있어서 나 할 말하고 살았네. 그런 어떤 지지 또 응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 가슴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할머니의 그 응답을 듣고 나서 더 무겁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은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아, 그래.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시민사회 운동과 정치권이 다를 게 없지. 시민사회 운동에서 못다 이뤘던 그 꿈을 정치권에 가서 하면 되는 것이지. 관련 뒷받침하는 입법 활동도 당연히 하시고 1호 법안도 그쪽으로 하셨죠 지금. 네, 당연히 제가 1호 법안을 약속을 그렇게 한 거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성 인권에 앞장서신 분으로서 이번 N번방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도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국민들이 그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N번방을 비롯한 성착취 범죄, 성폭력 범죄는 그냥 오늘날 일어난 그 사건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 과거에 일본군 성노예제부터 그리고 해방 이후에 달러 획득이라든가 엔의 획득이라는 미명하에 여성들에게 자행되었던 기생관광이라는 걸 아시죠? 다 성매매 관광, 성착취 관광입니다. 그런 문제. 여러 가지 권력형 성범죄 이런 것이 역사 똑같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 범죄가 그대로 역사 위에 서 있다는 것. 과거의 역사를 올바르게 청산하지 않고 오늘날 문제만 떨어뜨려서 이것을 해결한다라는 것, 그거는 그때만 만족할 수 있고 그때 그 사안으로만 끝날 것이다. 재발 방지에는 또 다른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과거의 역사를 정의롭게 청산한다라는 것이 가해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피해를 입었던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똑같은 가해와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 그것을 바로 N번방 사태로부터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에서 그런 성폭력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가해자는 엄격하게 처벌받고 피해자는 인권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들이 나와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는 다시는 성폭력, 성착취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관련 사실을 조금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우당 또 같이 가는 당이라고 볼 수 있는 민주당의 한 후보가 유튜브에서 좀 성 관련 조금 심한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야당 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좀 파악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저는 뭐랄까, 우리 안의 폭력들, 우리 내부의 폭력적인 문제들, 그 문제를 역시 있다면 겸허하게 인정하고 또 서로 재발 방지를 해나가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상대방만 정의로워야 된다.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문화들을 이번 국회에 들어가는 여성 의원들과 함께 젠더적 관점에서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고, 그게 지난 30년 동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들의 운동에서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 있었던 미군 기지촌에서 있었던 성폭력 문제, 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성매매 관광 문제,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자행하고 있는 그런 성매매 관광이라든가 성폭력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참 해방이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봤을 때는 우리 국회에서도 젠더 문제까지도 정파 문제가 걸리면 쉽게 넘어가지 못하더라는 비판들도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보진 않으셨습니까? 어땠습니까? 노력해야죠. 그런 문화를 바꾸고, 또 이번 21대 국회에 저를 비롯해서 저희 당의 권인숙 후보라든가 또 그 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그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 여성 인권과 관련해서 활동해 오셨던 분들, 그리고 이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더불어시민당의 이 후보 순서가 여성이 먼저, 여성, 남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앞으로 여성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화, 그 문화가 우리 사회를
젠더적인 관점에서 소수자를 보호하는 그런 사회가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일에 또 제가 앞장설 것이고요. 네. 네. 좀 민감한 질문 한두 개 드리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강제징용 관련 문제 현실적인 해법이다라고 제안한 바가 있었죠. 이게 비판적인 문제 제기하셨었죠. 네. 예. 전혀 민감한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아주 중요하고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21대 국회에 참여하고 싶다 하는 결정을 하게 했던 동기도 바로 그 문희상 의장 안에서도 반영되었는데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강제 동원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심 접근 방법은 바로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란 가해자가 제대로 범죄를 인정하고 네.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고 또 역사 교과서에 기록해서 올바르게 교육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재발 방지에 힘써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들을 쭉 국제 기구가 만들어 왔거든요. 네. 그것대로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문희상 의장께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그런 심정하에 나서셨는데 그것이 기본이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주의를 위배한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과도 위배되었고 그래서 반대했고요. 네. 그 반대 목소리를 때문에 또 저에게 서운함을 갖고 계신 강제동원 피해자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살아 계실 때 일본 정부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살아 계실 때 우리 정부와 우리 사회가 피해자들 편에 서서 지원하게 하는 것, 그런 법들을 또 만들어 나가고 하는 일 제가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50여 개 일자의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들이 이렇게 네. 촉구를 했는데 이에 관련한 입장을 얘기까지는 말씀해 얘기가 주셨고요. 어렵네요. 네. 마지막으로 후보께서 이번 총선에 임하는 각오와 포부 그리고 21대 국회 입성하신다면은 꼭 이루고 싶은 목표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비례대표 후보로 윤미향이라는 사람이 뽑혔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국회에 가게 된다면 제가 지난 30년 동안 살아왔던 삶을 갖고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30년 동안 만나왔던 할머니들, 이미 고인이 되신 222분의 피해자들, 그리고 지금 생존해 계신 18분. 그리고 사실은 우리 정부가 진작에 나서서 지원하고 돌보고 진상규명을 좀 서둘러서 했더라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그렇게 한을 갖지 않았을 텐데 거리에서 절규하고 계시는 그 강제동원의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아시아의 피해자들 또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 무력 분쟁 지역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국제 기준이 정하는 대로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노력해 왔던 것처럼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해결해서 그것을 통해서 국제적인 모범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 대한민국 인권 차원에서도 정말 훌륭한 나라구나 하는 것을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이제 원내 진입할 가능성이 크기는 합니다만 또 확정돼 봐야 하는 거니까요. 네, 되고 나서는 여러 가지 또 기대와 주문사항 만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렇게 맑고 따스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N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